푸틴은 이긴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한 전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후에 러시아가 필요한 걸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자격도 사실상 갖춘 건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국과의 관계가 끝났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모신 분은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뭐 커지는 듯하고 하여튼 요새는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푸틴이 직접 그 한국 기업 복귀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1호 복귀 기업이 LG전자가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떠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러우 전쟁은 큰 그림으로 보면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종식, 그러니까 종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걸 종전이라고 그러고 네. 그걸 위해서는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평화협정과 종전협정의 제1조가 뭐냐면 영토 조항을 확정하는 겁니다. 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점령하고 있는데 여기서 합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은 어려울 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조기 종식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지쳤기 때문에 휴전으로는 갈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시속 100km로 가던 차가 갑자기 제대로 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이미 에너지 인프라, 흑해까지 이 휴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쟁 이후의 국제 질서를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고민은 뭐냐면 푸틴은 이긴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한 전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점령했고 여기서 끝낼 거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도 트럼프는 용인 안 할 거예요. 그럼 푸틴의 목표가 달성된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국력이 너무나 소진됐다. 이건 떠나서 전후 복구라는 개념으로 가면 이제는 전쟁 때는 총이지만 전쟁 이후에는 경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푸틴 대통령은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전후 복구, 하나는 경제 발전. 이 두 가지인데 푸틴 대통령의 패착 중에 하나는 유럽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르드 스트림부터 시작해서 탈냉전 이후에 유럽은 러시아를 믿을까 말까 하다가 결정적으로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으로 그래 믿어보자. 뭐 가스값도 싼데. 근데 이제 이게 끝났거든요. 거기다가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유럽과의 관계 개선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데 푸틴은 어마어마한 전쟁 전후 복구 수요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점령한 지역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인치 바이 인치 매번 전투를 하면서 그러니까 마을을 다 초토화시키면서 점령했거든요. 네. 이 남부 지역이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지역이 인구 밀집지대이면서 공업지대예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의 재건 수요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거기 전투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지역은 완전히 복구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이게 남한 면적입니다. 아우, 엄청 크네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2014년 크림반도 뺐고 돈바스 분리주의,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 이후에 뺏은 지역만 크림과 돈바스를 빼면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정도 지역이거든요. 거기다 크림과 돈바스까지 합치면은 남한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푸틴은 어마어마한 전후 복구를 책임져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지역 점령을 못하고 민심을 못 얻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유럽과 서유럽으로 나가는 출구가 막힌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 항상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터 대제,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왕, 오늘날 러시아를 있게 만든 사람이죠. 네. 그 사람 키가 2m였어요. 거인이네요. 거기 그 사람이 일화가 많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입니다. 권력을 위해서.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피해 군주면서 근데 이 사람은 서구파였어요. 유럽으로 가야 된다. 러시아의 후진성은 유럽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 왕자 시절에 세자 시절에 유럽을
유람을 합니다. 그 측근들을 데리고 조선소, 철공소, 그래서 다 기술을 배워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유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모스크바에서 발틱해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수도도 바꿔버려요. 유럽으로 나가야 되니까. 네. 이게 유럽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니다. 우리는 유라시아 정체성, 슬라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민족이다. 이건 러시아 민족주의가 이릅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푸틴은 그러니까 이제 서구가 반서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민족주의, 슬라브주의 계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은 어차피 정신적으로는 러시아 민족주의고, 그 다음에 유럽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끝나도 유럽과는 이렇게 될 거예요. 거의 뭐 전쟁 안 하면 다행일 정도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전쟁은 안 일어나겠지만. 그럼 푸틴의 미래는 이제 서쪽은 없는 거죠. 그러면 동쪽인 거죠. 네. 그래서 원래 푸틴 대통령은 신동방 정책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동방에서 미래를 찾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방에는 푸틴에게는 다행히 자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베리아 극동의 저 어마어마한 자원. 지하 자원. 그 다음에 물류망. 육상으로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까지 연계되는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거는 물류망은 유럽도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북극 항로. 이거 노다지거든요. 수천 킬로미터의 이 해로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노리는 것도 히토리보다는, 히토리는 딴 데도 많은데요, 우크라이나에도. 북극 항로거든요. 이걸 지금 중국에게 뺏기면 목줄을 죄는 거니까 이걸 가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시베리아 극동의 자원,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북극 항로. 이 정도면 이제 러시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지원한 유럽 국가들과 협력은 어려울 겁니다. 네. 있어도 거의 제약일 거고. 그럼 동방에서 미래를 찾아야 되는데 동방에 누가 있느냐?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죠. 근데 둘 다 인구 15억이거든요. 네. 여기는 잘못하면 갑을 관계가 되거든요. 이미 지금 인도하고 중국한테는 코가 깼어요. 가스를 여기에 중요로 파니까 가격 결정권을 인도와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저가의 공급한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다변화해야 되는데 이 수지가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그럼 또 눈을 돌려보면은 이 동쪽에 이 동북아에 누가 있느냐? 일본하고 한국 있잖아요. 북한은 여기서 의미가 없죠.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럼 일본은 북방 도서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4개 도서가 있거든요. 그걸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렇죠. 영토 문제는 뭐 답이 없죠. 그렇죠. 거기다가 일본은 아무래도 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가장 큰 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아마 러시아 협력을 추구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이제 푸틴의 고민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체제전환 산업화에 실패했습니다. 아마 러시아 기업, 유명한 기업 아시는 거 하나도 없을걸요? 그렇죠. 러시아 그냥 뭐 유전 가스프롬, 에너지 회사. 가스피름 하나거든요. 러시아의 수출품 중에 거의 60%대가 가스하고 석유입니다. 네. 여기 밀, 지하자원 합치면은 거의 전적으로 러시아 수출품은 지하자원과 이 천연자원들이거든요. 식량이거든요. 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업과 방위산업 정도가 러시아가 가진 유일한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는 체제전환의 그러니까 15개, 15개 소비에트 공화국이 각각 분업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어느 날 갑자기 해체해버리니까 이 산업화를 회복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산업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전기전자는 삼성, LG, 자동차는 현대기아, 그 다음에 식료품은 초코파이, 도시락면 이런 걸로 사실은 한국이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경공업 제품을 모두 한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러시아에게 아주 매력적인 대상이고 또 하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제공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오호국에 지정되어 있거든요. 유럽과 달라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의 기회창이 열려 있다. 그럼 비오호국 지정 어떻게 하면 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풀어야 된다. 당연히 경협하려면 제재 해제, 우리 독자 제재 있거든요. 두 번째, 러시아와 직항만 재개하면 된다. 이거 조건 쉽잖아요. 직항, 비행기. 그렇죠. 지금 중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은 전후 복구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 또 하나 있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건설, 설계, 시공, 감리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후에 러시아가 필요한 걸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자격도 사실상 갖춘 건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국과의 관계가 끝났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러시아의 외교안보 사령탑도 한국과의 관계 끝났다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했느냐.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파탄난다. 뭐뭐 하면 된다. 뭐뭐 하면 된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지난해 6월에 평양에 가서 충격적인 북러 신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군사 개입이 가능한. 네. 그 직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국제 통신사들과 회담을 했는데 화상이죠. 거기에서 우리 언론사의 질의에 뭐라고 말했느냐. 전쟁 끝나면 한로 관계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러시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필요로 한다. 아마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푸틴이 원하고 러시아가 콜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한다 해도 우리 사실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거기 또 많이 있잖아요. 있죠. 그냥 거의 헐값 내놓고 나왔죠. 헐값 내놓은 다시 또 헐값에 또 인수하겠죠. 근데 이제 푸틴은 비싸게 짜증나니까 헐값에는 안 줄 거야 그러는데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비싸게 후려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눈치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미국이 과연 그걸 원할까? 아직 모든 게 해결이 안 됐는데. 미국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트럼프는 가능해요. 트럼프는 그렇지, 가능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양반은 모든 걸 거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 옳고 그름 가치가 아니고 이 계산해 봐서 남는 쪽으로 항상 손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휴전협상 육해휴전 때도 러시아가 농산품에 대한 규제, 수출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그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농산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스위프트, 국제금융공동망에서 네. 퇴출당했거든요. 그랬죠. 여기 들어가야만 수출이 되거든요. 그랬더니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권한이 없어요. 이건 EU 권한이에요. 왜냐면 이 스위프트 본부가 EU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권한도 아닌데 해준다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EU가 짜증내고 있거든요. 안 한다고. 만들기는 스위프트를 만들기는 미국이 했지만 관리는 지금 유럽이 한다. 유럽이 본부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해제할 그 권한이 없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이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그 바로바로 하거든요. 지금 러우 전쟁 종전도 푸틴이 원하는 안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5분의 1 점령기 인정, 나토 가입 불가. 그러면 종전이나 휴전 쪽으로 하게 되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전이 될까요? 그건 아니죠. 미국도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뭐냐? 미국도 러시아 전후 복구, 에너지망에 권한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패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원해서 풀게 돼 있거든요. 다 풀진 않죠.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재는 유지하겠죠. 왜냐? 우크라이나 영토를 5분의 1 불법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풀 거다. 미국은 오히려 러시아 전후 복구에 참여하려고 할 거다. 그렇다면 한국은 기회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걸림돌이 되는 거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 해도 미국 기업의 이익을 먼저 원하는 트럼프의 입장,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북한이 또 걸려 있잖아요. 예. 우리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동맹국이고 뭐 이런저런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밀접한 관계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또 신경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민군이 지난해 10월 상승 11,000명 1차 파병, 1월경에 3,000명 이상 추가 파병. 그 다음에 현재 러시아가 쓰는 탄약의 상당 부분, 뭐 절반 이상이라는 서로 우크라이나 제기예요. 북한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북한은 보물단지죠. 전쟁 중에. 그럼 전쟁 끝나면 북한을 버리느냐? 아니죠. 왜냐? 전쟁이 깔끔하게 안 끝나니까 또 나토와는 군사적 대립이 계속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전쟁이 끝나도 김정은을 오냐오냐고 받아줄 거예요. 네. 일찍이 되니까. 화장실 갈 때 급하면 화장실이 최고죠. 근데 갔다 왔다 그래서 화장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관리를 할 거다. 그러나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면 이제 경제, 그런 말 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전쟁이 이겨도 경제가 나쁘면 부시 대통령 떨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북한도 관리하겠지만 그러나 푸틴의 입장에서는 전쟁 경제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것, 복구하는 것, 그 다음에 신동방 정책을 통한 러시아의 미래를, 부흥을 도모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남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전략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한반도 정책. 북한은 안보, 한국은 경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거다. 그리고 북한이 반발해도 전쟁이 끝나면 칼자루는 푸틴이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는, 우리는 이제 기대감을 갖겠지만 역시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 기업들도 그 수혜 받을 거 다 계산하고 또 어려울 때 자기네가 원유 에너지 사주면서 전쟁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뭐라고 그럴까요? 협력과 경쟁 관계입니다. 일단 냉전기긴 하지만 우수리강 이 영토 문제로 서로 전쟁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블라디보스톡 이 연해주라고 그러죠. 연해주는 이제 프리모르스크라고 해서 바다에 접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거대한 땅이 1860년 이전에는 청나라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해로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1860년 베이징 조약 2차 아편 전쟁을 러시아가 중재하거든요. 그리고 봉이 김선달 마냥 그 땅을 뺏어가요. 그때부터 이제 중국은 동해로 못 나옵니다. 두만강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항상 러시아의 이 극동지방은 내 건 거죠. 역사적으로. 우리 간도 생각과 똑같이 하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고조선 발의 고구려 땅이죠. 그렇게 역사적으로 가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베리아 극동은 어마어마하게 보고지만 인구가 수백만 명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쪽에 들어오는 건 너무나 민감하죠. 눌러 앉아서 안 나가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력에 러시아가 예속돼 버리면 이건 완전히 가불이 바뀌는 거거든요. 러시아 인구 1억 4천밖에 안 돼요. 중국은 15억이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대등한 어떤 오히려 중국보다 더 위에 있다는 어떤 소련식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는 깊이 엮이면 엮일수록 여기 예속되면 예속될수록 종속 변수가 돼버려요, 러시아가. 협력은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중국은 잠재적인 적이고 위협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로 원하는 게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기 엔진 기술 이런 것들, 잠수함 엔진 기술 이게 형편없거든요. 안 줬어요. 그게 지금도 덜덜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을 중국이 확보하게 된 것도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을 중국에 팔았어요. 우리가 이게 착각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런 나라예요. 바리아그라고 하는 소련식의 항공모함이 있었거든요. 구조대 조포급의 건조 중단 상태에 있는 걸 중국이 군침을 흘려서 그걸 사간 거죠. 왜냐? 그걸 사가면 항공모함 제조 기술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분해해서 딱 보면 되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흑해에 있던 걸 이 보스포러스에 지나서 터키도 그걸 또 인정해 줬어요. 또 나가면 그거 막았어야 되는데 그 발약을 가져다가 물고 뜯고 해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역설계를 했고 중국 첫 번째 항공모함이 랴오닝이에요. 그게 바로 발약이에요. 2번 산동함이 그걸 그대로 찍어냈고 그 다음에 3번 평가파남이 있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그 항공모함 안 줬으면 지금도 중국은 항공모함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군사 기술을 줬지 러시아는 군사 기술을 안 줬다고요, 중국한테. 자꾸 네. 사람들이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뭐 혈맹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웃음 뒤에는 각자 비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중국은 부담스럽다. 그리고 중국의 오늘을 만든 것도 미국이에요. 중국과 소련이 싸우니까 닉슨이 핑퐁 외교로 끌어낸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오늘날 강국을 만든 게 사실은 미국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협력도 하지만 긴장의 끈이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을 미래로 보지는 않는다. 네. 미국에 대한 대응 체제를 위해서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속내는 다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네가 그 도움을 줬고 브릭스 같이 그 창설 뭔가 협력국인데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또 무기는 안 줬거든요. 그 이중용도 물품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은 무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군인도 볼펜 쓰잖아요. 이런 게 이중용도 물품이거든요. 이런 걸 막대하게 제공했지 러시아가 절실히 원하는 살상 무기는 지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알고 있죠. 네. 러시아의 속내를. 그렇기 때문에 양측은 서로의 속셈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서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이 석탄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가스로 바꾸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다 러시아 때문이에요.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이 두 척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 규모가 1조 달러 규모입니다. 합치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양측은 뭐 서로 속셈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서로 윈윈하는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러한 전반적인 여러 상황들 때문에 이제 러시아의 복구 사업이 되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나라가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결국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이번 미얀마 지진인데 태국 방콕에서 30층짜리 그 중국 기업이 만든 거 예,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우르르 무너지는 우르르 거. 무너지는 게. 왜냐 사회주의 독재 체제, 권위주의 체제는 기업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겉만 뭐 번지를 하지. 그럼 결국은 지금 중국 조선이 물량만 컸지만 고급 선박들은 다 우리에게 맡기잖아요. 그다음에 고급 건축들은 다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러시아가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생각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게 그 주한미군의 역할, 이것이 결국 대만 침공을 중국이 했을 때 좀 변동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다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까지는 그냥 북한 견제용으로 있었지만 이게 그 중국 견제용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그러니까 대만 전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시각들이 지금 다시 불거지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만일에 지금 미군 해외 원정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와 싸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 전쟁에 연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는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한쪽이 공격받으면 전쟁을 하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연루가 돼. 왜냐? 그쵸. 거기 지금 북한군이 가 있잖아요. 북한군하고 미군이 싸우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주한미군이 있고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고. 하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군이 관여를 해도 대한민국은 연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점을 명철하게 알아야 됩니다. 원래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가 끝나면서 탄생을 하거든요. 그럼 6.25는 북한 때문에 북한이 남침한 거고 북한 뒤에는 소련이 있었죠. 중국이 있었고. 네. 그러나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뭐 태평양 이런 얘기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한미동맹의 탄생의 배경은 뭐냐? 북한이라는 주적을 막기 위해서 공간적 범위는 사실은 한반도였거든요. 암묵적으로. 그런데 이게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80년대를 기점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국력을 갖게 됐고 네. 재래식 전력만 본다 그러면 한국이 압도적이거든요. 북한에 비해서.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이제 월남전은 특수한 경우였고요. 네, 그렇죠. 그 냉전기에였고 그 탈냉전 이후에 이라크 파병이라고 하는 글로벌 안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관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은 명시적이진 않지만 북한만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는 이 성격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게 결정적인 게 사드입니다. 네, 사드. 사드를 배치하니까 중국이 난리쳤던 게 왜 우리 안보를 침해하냐 이거거든요. 그 논란은 지금도 있어요. 중국 견제도 아니다. 그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주한미군은 이미 2000년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성격이 미국의 북한을 견제하게 한 아시아의 거점 이게 아니고 아시아 지역의 전략을
투사할 수 있는 이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 정책의 거점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성격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라 그 이전에 바뀐 거예요. 아, 미국의 전략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미국은 미국의 경쟁 상대, 미국의 GDP를 50%를 넘도록 놔두는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별 볼 일 없을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히틀러 이때도 다 GDP가 미국의 17, 8%, 20%, 30% 요거밖에 안 됐어요. 네. 30% 못 넘었습니다. 두 개 모두. 그다음에 소련 전성기 때도 한 40%좀 넘었어요. 처음으로 50%를 넘은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80년대. 넘으니까 미국이 그때 플라자 합의라는 걸로 엔고 정책으로 일본을 주저앉혀요. 그렇죠. 이게 결정적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엔고가 제일 크거든요. 그때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그게 20년, 30년으로 지금 늘어져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좌절 뒤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언제 미국의 50%가 되느냐? 오바마 정권 탄생 전후입니다. 그럼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미국은 잡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이게 터져버리니까 미국 자체가 코피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탄생한 오바마 정부도 뭘 내걸었느냐? 피벗 투 에이시아,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이다. 리밸런싱. 네. 해외에 있는 미국의 원정군을 아시아로 재배치한다, 해군력을.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왜? 중국을 잡으려고. 근데 미국이 코피 터지니까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피벗 투 아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아시아 개념을 확장합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개념을 전략서를 만들어요. 처음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아시아가 인도와 태평양으로 확장되는 거죠. 태평양에서 중국을 막고 인도는 뭐죠? 왼수니까 서쪽에서 막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잡는 쪽으로 2000년대 이후로 진화해 온 거죠. 바이든 정부 출범에서도 인도 태평양 전략은 더 커집니다. 쿼드. 4개국. 그러니까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게 다 중국을 감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더 그대로 받아왔거든요. 딴 건 다 폐기했지만 그건 잘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지금 아직은 말을 발톱은 안 내고 있는데 목표는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러우 전쟁, 중동, 북한 문제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중국을 주저앉히는 전략을 구사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게 중국은 이제 대만 카드거든요. 대만 카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게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훈련을 수시로 합니다. 네. 근데 최근의 훈련의 특징이 뭐냐면 대만 봉쇄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히틀러가 도보 해협, 영국하고 이 프랑스 가장 짧은 데가 34km거든요. 그 밑에 이 터널도 있잖아요, 영불 터널. 그 바다를 못 건넜거든요. 34km를 가장 짧은 데를. 그다음에 우리 몽골 여몽 연합군, 고려 연합군이 이 대한해협을 못 넘어갔잖아요. 네. 결국 그때 뭐 이제 뭐 신풍이 나오고 했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 다 침몰했다고. 그러니까 바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대만하고 중국은 130km예요. 네.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중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만을 침공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거의 기정사실로 평가하고 있고, 지금 뭐 미국에서는 2027년이니 뭐 침공 계획이나 지금 하는 움직임 보면 대만 침공을 착착착 실행에 옮기는 훈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주저앉혀야 되는데 대만까지 TSMC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만까지 중국이 점령하는 걸 미국이 용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대만은 미국의 동맹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대만은 지켜야 되는 필수적인 방어선이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 거기가 공격받는다, 그럼 주한미군, 주일미군은 자동적으로 연동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이게 문제가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또 중국이 그렇게 중국의 전쟁에 주한미군이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또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도 자연스럽게 전쟁의 어떤 포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인 것 같아요. 이제 영향은 불가피하죠. 그러나
우리가 대만 중국과의 전쟁이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건 중국과 미국의 얘기지 한반도에서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미군이 그 전투를 하러 간다거나 했을 때 후방 기지로 아무리 우리가 전투 병력을 안 보내도 후방 지원단 역할은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죠. 일단 주한미군이 직접 이동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지금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만일에 붙게 된다면 육상이 아닙니다. 해상. 해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니미츠급 10만 톤급의 정규 항모를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항모 전단을 꾸리거든요. 이게 거의 한 나라의 국방력이에요. 네. 근데 이 전단이 10개가 있어요. 엄청나네. 예. 근데 중국은 이 항모 전단이 정규 항모 전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항공모함만 예, 있고. 산동 랴원이 이거 뭐 그냥 요 정도에 있는 거고, 정규 항모는 지금 시험도 못 하고 있고 변변한 함재기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영화 보면은 사건 터지면 제일 먼저 항공모함 달려가죠. 쫙 그렇죠. 탑건 쫙 나오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군사력은 해군력입니다. 그러니까 해군으로 치고 들어가요. 중국이 알아요.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은 A2AD 전략이라고 해요. A2가 A가 두 개라는 겁니다. 안티 억세스, A가 둘이죠. 반접근, 접근하는 걸 막겠다는 거고, AD는 Area Denial, 접근 거부 전략.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오기 전에 바다에서 미 해군력을 괴멸시키겠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거든요. 미국은요, 해군력으로 치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투는 어디서 일어나요? 해상에서 일어나요. 해상에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 좋아. 이게 뭐냐? 함정 척수로는 중국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질적으로는 뭐 미국 함대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강한데 양으로 딸리고 노후화되고 있으니까 큰일 났어요. 미국은 조선업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니네 배 잘 만들지? 이렇게. 이 고민이거든요. 자, 그럼 해상에서 충돌하는데 주한미군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주한미군은 해군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육군과 공군력이거든요. 그러면 주한미군의 의미는 제 판단인데, 전쟁을 해상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만일에 주한미군이 치고 올라가서 만주로 들어가면 육상으로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은 겁나죠. 이 주한미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몇 개의 군단을 이쪽 동북 지역에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요. 군사력을. 전쟁은 바다에서만 하나요? 바다에서 이겨도 미군은 육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베이징이 위험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한미군은요, 언제든 치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북한만 뚫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직접 뭐 일부 연동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한미군은 그 자체로 억지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뭐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연루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묶어두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극해서 도발의 수위를 높이거나 아니면 긴장치들을 유지하거나 하려고는 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한반도는 이 대만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연루는 되죠. 하여튼 지금 미국의 국방부가 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방위 잠정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 그래서 9쪽짜리 비밀 지침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 따른 대응 방법,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안에 이 주한미군의 역할, 이것이 이제 그 담겨 있어서 이제 좀 불안하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반도가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아요. 또 하나, 대만 쪽 해역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가 우리 주요 수출 통로입니다. 그쪽으로. 지어놔서 말라카 해협 전하는 게 이게 해로거든요. 일본, 한국은 자동적으로 그 옆에 휩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바마 정부의 피보트 아시아 리밸런싱, 이 트럼프 1기 때 인도태평양 전략,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래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바이든이 그때 나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까지 이어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대전략에서 주한미군도 한반도도 안전하진 않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을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전장에. 다만 그 안보의 위협이
한반도에도 전이가 돼서 한반도의 안보적 긴장이 올라갈 거고 경제적으로는 그쪽의 분쟁이 우리 주요 수출 통로, 이 항로와 해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위험과 압박이 안보적, 경제적 압박이 발생할 건 틀림이 없죠. 네. 어쨌건 가장 그 최전선에서 대만과 한국, 어쨌든 이 최전선에 있는 이 국가들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위험 요소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중국 위험론이 너무 과장됐다. 왜냐? 중국이 130km나 중국은 대륙국가거든요. 해양국가가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 이제 정화의 함대 같은 경우 거대한 함대가 아프리카까지 간 적도 있어요. 중국 역사에서. 그러나 중국은 해양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보면 중국은 대륙국가고 이 육전에는 강해도 수전에는 강할 수가 없어요. 수전에 강한 건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히틀러도 대영 제국의 해군에 그 근처도 못 가기 때문에 바다를 못 건넌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보해협을 건너려면 해양 세력으로 상륙하면 되잖아요. 근데 해양 세력이 없으니까 상륙을 못 했고 공군이 우세하니까 공군용으로 계속 런던을 폭격했어요. 그걸 이제 BOB라고 그래요.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그래서 이 BOB 배틀 오브 브리튼 이 정책에 이 전쟁에서 영국군 처칠이 지휘하는 영국 그 공군들이 아주 영웅적으로 막아냅니다. 네. 이걸 포기하고 이제 히틀러가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스탈린, 소련을 침공하면서 이게 몰락이 시작이거든요. 겨우 34km의 도보협도 못 건넜는데 지금 중국 해군이 아무리 찍어낸다 한들 미국은 항공모함 역사가 100년이거든요. 항공모함은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줘도 운전 경험 없으면 뭐 똑같은 거예요. 작전 능력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그 많은 병력을 대만까지 상륙시키려면 130km의 해협을 건너야 되거든요. 대만은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지금 중국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전력만 지금 키워왔는데 일단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되고 상륙한다 하더라도 수십만 명의 병력을 상륙시킬 능력은 제가 중국은 턱도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륙하는 걸 모두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주거나 아니면 직접 개입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군은 바다에서 괴멸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전략은 뭐냐? 중국군이 직접 대만에 상륙하는 게 아니라 봉쇄하는 겁니다. 봉쇄. 그러니까 해적 케이블 끊어버리고 지금 그런 하잖아요. 대만 해적 케이블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사이버전하고 전자전하고 그다음에 EMP 같은 효과로 교란시키고 그래서 말려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말려 죽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만을 봉쇄할 수 있는 해군력이 있느냐? 그리고 대만을 봉쇄할 때 해상 봉쇄거든요. 이걸 미국은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진핑 정권이 자살할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거의 괴멸되기 직전의 상황이 돌입하지 않으면 대만과의 전면전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해도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 다음에 봉쇄하려고 해도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미국이 중국을 또 봉쇄하는 전략을 취할 거거든요. 경제 봉쇄로. 네. 그러니까 이런 위협적인 그냥 위협만으로 말려 죽이는 거죠. 대만 내에 공포감을 확산시키고 친중 세력을 확산시키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뭐 틈만 나면 얘기하듯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하라 완수하라. 아니 인민해방군이 피에로가 바다를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헤엄쳐서 상륙 수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상륙정이 있어야 되죠. 어쨌든 그럼요. 배에서 뛰어내려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헤엄쳐 가면 돼요. 100만 명 정도가 헤엄쳐 가면 됩니다. 130km. 그러니까 과장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지만 실제 대만 해외에서 중저강도의 분쟁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대규모 전면전, 미국을 끌어들이는 일본 해군도 있잖아요. 조금 더 나가면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연루는 안 되겠지만 미국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해군도 세계에서 정규 이지스함을 가진 나라들이 미국, 일본, 한국의 이지스함 최강입니다. 네. 대한민국 해군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 옆에 붙어 있어 그렇지.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해군도 벅찬데 일본이 합세하고 만에 하나 한국 해군까지 합세한다면 이건 악몽이거든요. 우리는 합세하지 않을 거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지만 그런데 시진핑 정권이 그 무모한 해양에서의 육전에 강한 조조가
조조가 장강에서 왜 패배했어요? 오나라의 수전에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전에 약한 시진핑이 배 좀 찍어냈다고, 허접스러운 배 좀 찍어냈다고 그걸로 물량으로 밀고 들어온다? 전 그렇게 가능성 높게 안 봐요. 네. 자, 이번에 그 G7 외교 장관 회의 공동 성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중국 문구가 빠졌다. 이것이 지금 뭔가 변화되는 어떤 세계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던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냉혹한 국제 질서가 소련을 잡으려고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자기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는데요. 지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잖아요. 그때는 미국, 대만, 자유중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였거든요. 네. 중국이 안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대만을 쫓아내고 중국을 집어넣고 소련 잡으려고 대만은 쫓아낸 거예요. 그 장제스. 그렇죠. 대만을 내쫓고 중국한테 이제 약속한 게 하나의 중국이에요. 대만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안전보장이사에 이사국으로 넣었잖아요. 그 넣은 게 미국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뒤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미국의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축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위협이 부상하니까 미국은 말로만 하나의 중국이지만 대만을 계속 지원했거든요. 대만의 군사력을 강화해왔거든요. 중국 눈치 보면서. 네. 그리고 지금 나토도 최근 몇 년간의 회의를 통해서 중국과의 체제 경쟁을 주요한 과제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잘 이 동향을 주시를 안 하고 있는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그 다음에 독일, 네덜란드에 구축한 프리기탐들이 자주 이 인도태평양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예, 위해서. 자주 와요. 사실 자주 와요. 엄밀히 보면 청나라 말기 같은 느낌이 있을 정도로 유럽 세력들이, 나토 세력들이 인도태평양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의 이 안보 공간과 대서양이 연계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잡겠다라는 게 미국의 주 전략이 됐지만 나토도 중국과의 체제 경쟁을 명시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토의 그 주요 안보 회의 때마다 중국에 대한 위협 수준이 계속 높아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토도 인도태평양을 주요한 전략 공간으로 확정을 했고 중국의 위협을 주요한 위협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빼는 거죠. 왜냐? 대만이라는 카드를 활용해야 되는 거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해 줘버리면 중국이 전략적 파워가 훨씬 더 커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보면 미국과 나토가 중국을 협공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유럽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중국의 관계를 중시했거든요. 그러나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럽의 안보 위기의식이 더 커지면서 이 중국의 고립은, 안보적 고립은 더 심화되는 흐름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 유럽의 시대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의 시대, 물론 그 전에 일본이 있었고 한국이 있었죠. 한국, 일본, 중국을 합치면 세계 3대 경제권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거든요. 대만까지 치면은. 그러니까 이 국제 무대의 중심이 사실은 서서히 아시아, 인도태평양으로 옮겨오는 흐름이 있었고, 그러니까 유럽도 발을 담그는 거죠.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근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거고, 이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그 한중일 그 회의가 있었잖아요. 장관 회의가. 이게 상당히 여기서 막 동시에 FTA라든가 이런 거 되면은 가장 큰 세계 경제권이 만들어지고 하여튼 이쪽의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막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치는 않겠네요. 탐탁치 않죠. 근데 한중일은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3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30여 개국이. 그 다음에 나토는 32개국이거든요. 저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니온입니다, 그대로. 유로 돈도 같이 쓰잖아요. 근데 한중일은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공동체예요. 한중일은. 그렇죠.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외교안보적으로는 눈 구라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동아시아 패러독스라고 그러거든요. 경제적으로는 긴밀한데 안보적으로는 불신을 한다. 그러니까 한중일은 항상 양가적인 거죠.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서로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의도 하고 한중일 외교장관도 하고 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불신의 벽을 넘는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전략적 이견이 다르니까 그렇죠. 항상 선을 두고 넘나드는 거죠. 협력과 경쟁, 압박과 협력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것이 또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카드로 쓰여질 카드로 수도 쓸 있는 수 거고. 있고요. 근데 다만 왜냐하면 만일에 우리가 중국을 완전히 버린다. 완전히 버려도 된다. 그럼 버리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중국을 버렸을 때 중국에 버려진 그 자리를 미국이 채워줄까요? 유럽이 채워줄까요? 못 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중 정서가 강한 걸 저도 알고 있고 중국의 위협은 아는데 그러나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럼 중국 안 만나면 됩니다. 이거 중국 옷 안 입으면 돼요. 이게 다 중국제 안 쓰면 됩니다. 그럼 국민들한테 중국 거 안 쓰고 중국 음식 안 먹고 밥값 2배로 뛸 거고 물건값 2배로 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의 협력과 경쟁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다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 문제 이것이 결국 또 우리가 전쟁에 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시 또 부상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결국 우리의 불확실성이네요. 지금 우리는 이제 과거는 잊어야 됩니다. 뭐 혈맹이다. 우리는 베트남 가서 피 안 흘렸나요? 지금 트럼피즘이라는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동맹 피하 구별이 없잖아요. 물론 트럼피즘 다음에 또 미국이 어떨지 모르죠. 지금 세계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사실은 진영 논리가 있긴 있지만 느슨해졌어요. 네. 이 안에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돌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롭고 험한 길에 지금 우리가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맹만 믿으면 된다. 적은 영원한 적이다. 이것에서 벗어나서 한미 동맹은 양국에게 아주 소중했습니다. 네. 서로 윈윈이었고 과거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동맹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지금 트럼프가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느슨한 연대 속에서의 각자 도생의 시대에 한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외교 여기에는 좌우가 진보 보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잘 한번 참고하시면서 외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당국자들도 아마 지금 머리 아마 엄청 아플 것 같네요. 네, 네 이번에 이제 북한이 추가로 또 3,000명 파병을 했죠 러시아에. 김정은의 뭐 항상 공짜는 없는 거니까 노림수가 또 뭘까? 이것을 통해서 또 받는 것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던데 어떠세요? 이제 김정은이 지난해 10월 상순에 11,000명 파병, 2,000명이나 들도 있어요. 1월경에 3,000명 이상. 그러니까 한 대략 15,000명 내외를 파병을 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무기도 공급을 많이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받을 것 같다. 우리가 월남전 때 64년부터 73년까지 파병을 했거든요. 네. 연인은 32만 명이었습니다. 동시에 주둔했던 규모가 최대 5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전투 부대, 비둘기부터 시작해서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많은 분이 가셨고 그 중에 안타깝게도 5천 분이 전사하셨거든요. 네. 그 고엽제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한테 무슨 뭐 이 대한민국을 부흥시킬 만한 완전히 뭘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사실 많은 경제 발전이 있었어요. F4 팬텀 1개 대대도 우리가 받았고 M1 소총을 M16으로 바꾸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이 그 정도 파병했으면 북한도 받긴 받겠죠. 그러나 러시아는 줄 게 많아요. 네. 첫째, 석유 넘쳐나죠. 밀가루 수출국입니다. 비료도 수출국이에요. 요 세 개만 줘도 사실은 값을 충분히 치러요. 값을 충분히 치릅니다. 지금 계산 나오는 거 보니까 북한이 군수 지원한 것이 한 30억 달러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못 받았다. 이런 시각들이 뭐 언론의 보통 이 시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30억 달러 받았다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살아나느냐? 그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 30억 달러 가지고 북한 경제가 살 것이냐. 그건 아니죠. 제가 보기엔 30억 달러 이미 지불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 식량, 비료 이런 거로 30억 달러 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제 김정은이 원하는 건 우리가 월남전 파병 때 F4 팬텀, 그 당시 F 팬텀이 최고 비행기였거든요. 네. 그 다음에 M1 소총을 M16으로 바꿨거든요.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이 북한군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좀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남 파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그분들의 희생으로 상당한 외화를 확보했고 한국군 현대화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은 지금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15,000명 파병의 경제적 대가, 그 다음에 지금 핵추진 잠수함 공개했잖아요. 제조하는 그렇죠. 거. 그 다음에 정찰위성 지금 쏜다고 못 쏘는 거. 그 다음에 ICBM 핵심 기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가 전략 기술에 해당되는 거를 이전한 사례가 없고 러시아가 중국한테도 그런 기술을 안 줬어요. 네. 그럼 상대가 엄청 큰데도. 그럼요. 미국도 우리한테 전투기 기술 안 줘요. 우리가 그냥 코피 터져가면서 KF-21 만들었거든요. 그분들한테 박수 쳐줘야 돼요. 우리가 KF-21 만들 때 A사 레이디아를 포함한 4대 기술을 미국 줄 줄 알고 요구했더니 미국이 단칼에 거절했거든요. 우리 안 돼 그랬거든요. 네. 그때 좌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기술자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만들어냈어요. 하늘에 떠다니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그런 기술은 안 주죠. 네. 그러나 김정은은 받고 싶을 거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줬냐? 준 것 같아요, 뭔가. 왜냐? 이번에 평양의 순안공항에 보면 조기경보 통제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게 요새 막 부각이 되던데. 예, 긴 접시단 거 있죠? 네. 그거를 원래 러시아가 일류신 76이라고 하는 수송기를 에다가 레이돔이라고 하는 접시죠. 쉽게 말하면. 접시 안테나. 이거를 달고 하늘을 다니면 레이더는 산에 막히면 뒤를 못 보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다 내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탐지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우리도 있어요. 피사이라고. 미제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거 못 만들어요. 세계 최고의 기계, 전자, 정밀 기술이 있는 대한민국도 조기경보 통제기 못 만들어요. 미국에 수입했거든요. 4대 수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4대 더 도입할 거예요. 네. 항상 떠 있어야 되니까. 근데 북한이 갑자기 순안공항에 있는 일류신 76 수십 년 된 그 수송기를 뚝딱거리더니 레이돔을 달았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황당하죠. 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첨단 조기경보기를 만드느냐 했을 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만들거든요. 네. 그럼 누가 도와줬을까? 러시아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똑같이 일류신 76을 개조한 A-50이라고 하는 조기경보 통제기를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A-50이라는 조기경보 통제기가 그럼 탁월하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50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는 제 역할을 못해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 들어가서 구경하는 걸 보니까 러시아제 A-50하고 달라요. 그래요? 다운그레이딩인 것 같아요. 왜냐? 러시아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예, 다운그레이드 원래 그럽니다. 원래 첨단 무기를 수출할 때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킬코드 심어놨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인도가 러시아 무기 많이 수입해가거든요. 인도도 A-50과 유사한 러시아제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를 운영을 하는데 러시아제는 정보 통제를 하는 비행기 안에 콘솔 박스가 이 세로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인도 건 가로로 돼 있어요. 다운그레이드형이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북한 게 가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완전한 기술을 줬느냐? 그럼 그거 주면 북한이 그 정보 통제하고 처리하고 하는 기술이 있느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3, 40년 된 구형 일류신 76 항공기를 썼는데 이게 지금 우리도 4대 있는데 4대 더 사거든요. 네. 한 대 뜨면 끝나느냐? 아니, 한 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비하고 수리하고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북한이 고려항공에 일류신 73대거든요. 세 중에 한 대 개조했거든요. 이거 다 개조하면 수송기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만드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없던 방공망이 생기니까 우려서 좀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면 뭐 된다고 그러죠. 다리 찢어진다고 그러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합참의 판단이고요. 참고로 김정은이 2023년 9월에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똑같아요. 네. 로미오급 잠수함 3, 40년 된 걸 개조해서 갑자기 SLBM 탑재하는 걸 만들어 와서 이게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막 자랑하면서 뭐 이게 자기는 이게 핵 잠수함이 그랬거든요. 근데 첫날 진수하고 운행하는데 기울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운영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넘을 수 없는 기술적 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김정은은 뭐 뚝딱 만들면 나 가졌어 해야 하고 좋아하는데 그 유치원생들이 하는 짓이죠. 북한이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아마 구형 기술이나 부품을 줬을 것 같고 그러나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저 기체의 수명도 제가 보기에는 오래 떠다니지 못할 거다. 네. 떠다녀도 결정적인 위협은 안 될 거다. 그러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가 주긴 주고 있다 뭔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첨단 전략 기술은 현재까지 준 게 확인은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하여튼 북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 해킹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뭐 암호화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무인기 관련된 기술들도 많이 탈취해 가지고 뭔가 적용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북한의 이 무인기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무인기는요, 후티, 예멘 반군도 운영하고요. 이란도 무인기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인기 기술이 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인기는 이제 어지간한 기술이면 다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상용 부품들을 활용을 하면 저가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인기를 운영한다는 건 그건 그 크게 이상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의 게임 체인저는 아니지만 네. 주요한 수단으로서 무인기가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전에 이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이 터키제 무인기들이 활약을 했어요. 아르메니아 군 탱크 부대가 괴멸당했거든요. 아제르바이잔한테. 그러니까 이 무인기 활용하는 이 전술은 진화하고 있다. 북한도 그걸 적용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 벌써 여러 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제, 뭐 이란제 유사한 것들을 많이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술은 뭐 해킹이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엔 군사협력으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네. 우리는 뭐 그 정도 뛰어넘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서운 건 뭐냐? 무인기도 무인기지만 그 무인기를 현대전에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술 경험. 그렇죠. 그걸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개죽음 당해가면서 그걸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북한의 무인기 하드웨어 기술보다 북한군이 경험한 소프트웨어, 우크라이나에서 경험했던 무인기, 대무인기 전략, 전술, 이게 북한군에 적용이 되면 그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상당히 위협이죠. 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그 드론 과학자 아니면은 기업들 뭐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 막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드론 정도 기술은 더 탁월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산업 기반의 기술이 갖춰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란이 어떻게 그러면 무인기를 그렇게 잘 만들겠어요? 이란 산업 기반이 튼튼하지 않거든요. 하긴 뭐 대한항공하고 한국우주항공에서 무인기 개발하고 있다고. 그럼 카이하고 대한항공만 충분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그걸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획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뭐 현재까지 모르죠, 비공개니까.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들은 우리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이 최대한 확보하고 그걸 우리 방어 전략에, 안보 전략에 그 투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 둘이 동맹이 됐으니까 그 배신당한 느낌을 가졌던 중국과의 악화된 관계 이걸 또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요즘 또 보니까 신압록강 대교에서 북한과 중국 쪽 양쪽에서 세관을 새롭게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관계 개선을 하는 거 아니냐. 마침 단둥 쪽에서 소식을 들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오늘 녹화하는 날 4월 1일이죠. 네. 그동안 이제 조중 우이교라는 다리가 딱 하나 있어요. 중국과 단둥과 신의주에. 여기는 철도 하나, 도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차가 가면 저쪽은 못 와요. 아, 한쪽에 철도 가면 저쪽은 못 오거든요. 요게 있고 압록강 하류에 신압록강 대교라고 왕복 4차선에 거대한 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국 쪽 자동차 전용도로 끝나는 지점이 바로 세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가 그 세관을 통해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세관 통해서 있고, 그러나 북한 쪽에는 아직 아무것도 그 램프,
연결 도로도 없고 포장도 안 돼 있거든요. 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동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특이 동향은 없고 다만 조중 우이교 기존에 있던 도로를 오고 가는 화물 열차 양이 늘었어요. 네. 그 다음에 트럭의 양도 늘었어요. 그리고 단둥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북중 관계가 최악이기 때문에 양측이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가 북한의 5개년 계획,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입니다. 거기다가 올해가 노동당 창건 80주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의 경제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둥에서 조만간 무역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최근에 화물 물동량이 늘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양측이 이제 눈치를 봐요. 이제 슬슬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고 왜냐 항상 그랬어요. 항상. 좋았다 나빴다 최악으로 가면 다시 회복하고 또 좋았다 나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인 상황에서 지금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보이고 있다. 요 정도가 이제 북중 관계 흐름입니다. 네.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서로. 이용하는 관계다 보니까 그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소위 그 6.25 때도 그 중국은 엄청난 파병을 했었고 해가지고 혈맹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주 가까운 그게 아닌 참 그들의 관계도 참 묘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북중. 우리가 이제 그 중공군 개인만 알잖아요. 근데 동북전쟁이라고 있어요. 김일성은 1945년 9월에 북한에 와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1949년에 건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북한을 지배하는 시기에 마오쩌둥은 산속에서 게릴라로 도망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이때 동북지방에 북한과 연한 동북지방에서 장제스 군대와 마오쩌둥 군대가 전투를 할 때 김일성이 마오쩌둥을 어마어마하게 도와줍니다. 아. 소총을 그때 무려 2만 정을 무료로 지원해주고요. 마오쩌둥 군대 게릴라들, 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료해서 가족도 돌봐주고 다시 전선으로 내보내줘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내가 없었으면, 김일성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으면 마오쩌둥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항상 중국 가면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중국이 지원해주면 당연히 내가 받을 거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중국이 도와주는데 북한이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 머릿속엔 그게 있어요. 마오쩌둥을 내가 도와줬고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중국은 없어. 이게 김일성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군 들어가만 생각하지만 김일성은 그 이전에 내가 도와줬어.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은 집권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친중파들을 모두 제거하는 거였어요. 친중파의 거두였던 장성택. 네. 그 다음에 그 친중파 사단, 거의 사단급을 제거했거든요. 처형하고 수청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2월에 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김정남을 누가 보호하고 있었느냐? 중국이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취약한 권력에서 항상 중국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게 최대 위협은 우리가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에요. 언제든 정권을 교체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은 언제든 북한의 위성국가를 세우거나 북한을 점령해서 동해로 나오는 게 중국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중 간에는 서로 정말로 필요로 하지만 항상 애증관계죠. 네. 불신의 관계가 숨어 있는 거죠. 김정은이 2011년 12월 17일 아버지 죽고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단절한 다음에 국내 정치에 주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진핑을 찾아간 건 2018년 3월이에요. 네. 한참 거의 뭐 10여 년 가까이 지날 정도 10여 년 아니 18년 지나고 나서 가서 친중파 다 제거한 다음에 나 좀 만나줄까? 이렇게 만나거든요. 시진핑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거 버릴 수도 없고 팰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의 딜레마는 뭐냐면 북한 내 지금 친중파가 없다는 거죠. 네. 친중파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중 관계는 생각보다 애증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에 따라 그냥 이용만 서로 하는 관계. 그러니까 지금 순망치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인들이 그래요. 입술과 잇몸 관계라고. 이와 잇몸 관계라고. 그러니까 서로를 필요하는데 서로 완전히 믿지는 않죠. 서로 믿음이 없군요. 믿음이 없어요.
자, 근데 지금 북한에서 열병식 대규모 집단 체조가 준비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큰 행사 아니면 무슨 기념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러는 거죠? 일단 이제 올해는 이 김정은으로서는 당 창건 80주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10월 10일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본인의 어떤 이 위세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근데 경제 부분은 지금 엉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산림집 건설, 뭐 아파트, 뭐 토목, 이건 보여주기 식이니까 원래 독재자들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대한건축물. 그러니까 올해 김정은 정권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집회나 대형 행사나 일병식 이런 게 올해 개최될 가능성이 좀 있죠. 네. 자, 그렇다면 하여튼 이러한 바탕에서 북한의 지금 외교 정책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 가운데서 미국하고도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뭐 그것이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북한도. 김정은 지금 외교는 러시아 중심으로 하는 신냉전 외교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아니었고, 2018년, 19년에 싱가포르, 하노이, 트럼프를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 날 죽거든요. 네. 그 한 달 전 6월 달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를 불러다가 당시 대동강에서 유람선 타고 서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 날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 김일성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미국과 관계 개선하고 남북 관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7월 8일 날 죽었거든요. 네.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김일성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김정일은 6.15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2007년 14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요.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관통하는 목표는 뭐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 못 산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면 남한과의 관계는 자연히 풀어질 거고 미국과는 정치적 타결, 돈은 남한이 줄 거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도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2018년 4.27 판문점회담, 6.12 싱가포르, 그 다음에 9월 평양 정상회담 남북, 그 다음에 2019년 2월 하노이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미국이에요. 미국과의 해결하면 해결이 된다. 근데 트럼프한테 하노이에서 일격을 당하고 좌절했잖아요. 그 이후에 채택한 게 미국과의 장기전이다. 우리말 들을 때까지 간다. 네. 그 다음에 신냉전 외교.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반제, 반미 세력들과 연대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러우 전쟁이 터지니까 급속히 러시아와 밀착을 했고, 러시아 밀착하니까 중국이 삐졌어요. 그러니까 북중관계 나빠졌고, 요 얘기였거든요. 그러나 김정은의 숨은 꿈은 미국이다. 어떻게 하느냐? 최선희, 외무상 최선희. 최선희가 북한 외무성에서 전통적인 미국 통이거든요. 네. 다른 일 하나도 안 했어요. 미국만 했거든요. 그럼 최선희를 왜 저렇게 총회하고 올려놨을까? 그럼 미국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북중, 북러 관계가 북한의 미래라고 생각 안 한다. 속셈은 미국이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쉽게 트럼프를 믿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큰 그림은 신냉전처럼 보이지만 그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버티기 전략이다. 네.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세계 경제에 포섭이 되고 제재가 해제되고 그럼 남북 관계는 자연히 연동된다는 게 이미 철두철미 주적이라고 선언했지만 그럼 미국과 관계 풀리면 이것 자동으로 풀리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국가 관계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꿈은 외교는 지금 신냉전 외교처럼 보이지만 사실 숨은 그림은 트럼프와의 빅딜을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관계 개선이 되고 하게 되면은 정상국가 취급을 당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아이고, 지금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해서 유엔 안보리결이 2017년 11월 23975까지 북한 수출품의 95%가 금지되어 있어요. 네. 해외 노동력 파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제금융공동망 스위프트는 당연히. 그러니까 북한은 해외 송금을 못해요. 그래서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이 단둥에 장사하러 올 때는 돈을
현금 가방을 들고 옵니다. 근데 정상국가 돌아가겠어요? 음.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면 이 모든 경제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세계 경제에 포섭이 될 수 있고 차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외자를 받아들일 수 있고 노동력을 파견할 수 있고 북한 경제가 이제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개혁 개방 초기처럼 급속한 이제 수출 산업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육성시킬 수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김정은 등 집권 초기에 경제개발구라는 스페셜 이코노믹 존을 수십 개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네. 제재니까 뭐 안 되는 거죠. 관광산업 하려고 원산 갈마에 정말 플로리다급을 만들어 놨는데 이 제재 안에도 누가 관광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재가 북한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이게 해제가 되지 않으면 북러 관계, 북중 관계 회복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그 공식석상에서 무인기, 그다음에 AI 기술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뭐 이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은 국방력 강화에 목숨을 걸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주력을 한 게 핵무기거든요. 네. 핵무기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첨단 뭐 4세대, 4.5세대, 5세대 전투기만 하더라도 가격이 무장까지 합치면 1,000억에서 2,000억 원 하거든요. 네네.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F-35나 이런 건. 기체만 해도 뭐 거의 1억 달러 뭐 육박 내외고 장비까지 하면 뭐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F-35나 F-15가 한 대가 와서 폭격을 해도 건물 하나, 큰 건물 하나 완전히 부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미국이 쓰는 이 핵탄두, 다탄두 중에 지금 다탄두 무슨 8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 다탄두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건 분열탄이라는 이제 핵 분열탄이고요. 네. 원자폭탄이라고 그러죠. 지금 소위 수소폭탄이라는 열핵폭탄, 열핵무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폭발력이 킬로톤입니다. 15킬로톤, 20킬로톤, 1000톤이거든요. TNT. 근데 지금 쓰는 수소폭탄은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다 수소폭탄이에요. 네. 메가톤을 씁니다. 그럼 이것들은 파괴력이 1메가톤이면 100만 톤이에요. 1000톤이 아니에요. 그럼 0.5메가톤, 뭐 3메가톤, 5메가톤 그러거든요. 러시아는 57메가톤, 실제는 51메가톤, 그러니까 5,100만 톤을 터뜨려 봤어요. 북극에서. 그래서 서울에서 터지면은 평택에 있는 사람도 화상을 입어요. 아,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핵무기, 요 핵탄두 하나, 미국이 이제 W 계열 핵탄두 하나만 떨어져도 예를 들면은 여기가 지금 여의도죠. 여의도에 미국이 쓰는 핵탄두 하나 떨어뜨리면은 여의도 없어져요. 영동포구하고 이 강 건너까지 아예 없어집니다. 아예 근데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대? 얼마죠? 700억 원 정도예요. 아, 비행기 한 대가 1,000억 원, 2,000억 원인데 이건 한 발에 700억 원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가성비가 좋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 주력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핵무기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푸틴도 지금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를 썼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군은 3분의 1이 영양실조고 지금 군대 가면 배우는 게 농사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이 형편없어요. 네. 그러니까 핵무기를 일단 손에 쥐고 보니까 좋긴 한데 이거 못 쓰거든요. 쓸 일이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벌침하고 똑같거든요. 벌이 쏘면 벌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는 있는데 재래식 전력이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래식 전력을 눈을 돌려요. 그러니까 보니까 현대 전쟁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러우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그 이전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보니까 이거 이제 드론이네. 그 다음에 인지전이네. 사이버전이네. AI가 중요하네. 여기 지금 눈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완성한 김정은이 이제 부족한 재래식 전력 이쪽을 확충하게 해서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신용도 내는 거죠. 뭐 이지스함 같은 거 흉내내고, 뭐 핵추진 잠수함 흉내내고, 뭐 A-50 같은 조기 경보 통제기. 거기에 이제 이제 드론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근데 진짜 그 이게 이제 기본이 AI인데 AI 기술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원체 그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인력이 어떤 그 대량 인력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북한이 그런 기술 능력이 되나요? 저는 북한을 좀 하드웨어 수준에서 좀 우습게 보는 편인데요.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AI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면 하드웨어는 힘들어도 지금 북한이 세계 5위의 해킹 능력을 가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북한은 이제 미림 자동화대학, 북한은 자동화대학이 컴퓨터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미림 자동화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사이버전이나 해커들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국가 단위로 아주 체계적인 사이버전과 해킹을 능력을 배양시켜주고 거기 머리 좋은 친구들 들어가요. 타고난 친구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오면 정찰 천국으로 가고 군 사이버전 부대로 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인력들이 5천에서 한 10,000명 이상 전문 인력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해킹 능력은 세계 5위 정도 수준으로 보거든요. 상당하네요. 상당하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은 상당히 발전해 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AI가 중국에서도 산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업보다 AI는 좀 특이하다, 독특하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이나 중국처럼 인권이 없는 나라들은 이 빅데이터를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부분 이쪽에서는 북한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이버전 그리고 이제 미국 공군장관 후보자도 북한이 상당한 GPS 제밍 능력과 우주까지 전장 공간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일정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에 뒤떨어진 그 부분과 이쪽 소프트웨어 쪽은 얘기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인가요? 요즘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공중 통제기, 그 다음에 뭐 그 AI를 활용한 뭐 무인기 드론, 자폭 드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서 골판지로 만든다면서요? 미국은 북한은 무인기를 그래서 레이더에도 안 잡힌다고. 아니 골판지로 만든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허접한가 했는데 그 농담이 하나 있는데요. 북한군의 그 해군력은 스텔스다. 나무로 만들었어. 이런 농담, 뭐 그런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이제 해군력이 허접하다는 얘기인데요. 골판지는 이제 문제는 이게 재료가 없거나 아니면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종이로 만들면은 레이더에 안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무인기가 오면 제밍을 해서 적시시키거든요. 근데 지금은 광섬유를 이용을 해요. 네. 가느다란 광섬유를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제밍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텔스.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무인기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구성 좋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다양한 형태에서 스텔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건 기술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은 다종다양한 형태로 그 무인기 전력을 개발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골판지다. 그 골판지는 사실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자,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자꾸 공개를 하고 막 이렇게 외부에 과시를 하는 건데 이게 과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만큼의 기술이 있어. 이거 과시일까요? 아니면 그 상감도 안 되지만 경고성으로 내보내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자꾸 내보내죠? 어쩌면 또 비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래 기밀은 저렇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렇죠. 미국처럼 공개 안 하잖아요. 꼭 필요할 때만 그냥 나 무섭지 하고 보여주는 거지. 미주알, 고주알 뭐 개발하는데 시험 발사하는데 맨 최고 안 가거든요. 지금 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가 상당수가 되고 네. 지금 240mm 방사포, 그다음에 170mm 곡산포가 있어요. 우리는 155mm 쓰거든요. 서울 불바다 발언 들어보셨죠? 네. 그 240mm 방사포와 곡산포가 서울 불바다 발언의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휴전선에 쏘면 60km 서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거든요. 근데 이 전방에 있는 이 무기를 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전방에 안보 공백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 막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휴전선 MD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방어벽을 쌓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 무섭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우리 이렇게 무서우니까 나 건들면 안 돼.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죠. 화장성세. 화장성세죠. 왜냐하면 저게 정말 군사 기밀에 우리는 안 보여줘요. 그렇죠. 오히려 숨겨야 되거든요. 근데 나 무섭지죠. 그러니까 짓는 개는 무서워서 본인이 무서워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려고 짓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김정은은 비상식적으로 모든 군사 기밀을 공개한다. 정보를 공개한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나를 건드리지 마라 라는 경고이면서 허장성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교육 공보 통제가 정확히 그런 거예요. 북한 기술로 안 되거든요. 될 리가 없거든요. 러시아가 그대로 그 기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 무서워해라 이런 얘기죠. 네.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거 우리는 고마운 게 그럼 그거 보면 다 분석을 하거든요. 아, 저게 어디가 결함이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허장성세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본인들의 기술력과 능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것이 상당히 많이 좀 생각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현대적인 전면전은 1945년 이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50년 6.25, 그 다음에 월남전 이 이후로 그건 과거잖아요. 네. 현대 기술이 적용된 유럽에서의 전면전은 1945년이 처음입니다. 공업화된 두 국가가 대규모로 전면전을 벌인 경우는 지금 유럽에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현대전의 모습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도 전도 제한적인 전쟁이었거든요. 네. 전 전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러우 전쟁 처음이거든요. 거기다 현대전 기술이 적용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모든 국가들이 저 전쟁을 주시하고 있어요. 군당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북한이 거기에 병력을 파견했고 지금 상당수의 고위 장교들이 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찰총국은 최정예 병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개 여단 3,000명 중에 1개 여단은 정찰총국이 갔고 이건 북한의 최정예 부대예요. 네. 그리고 이 정찰총국장도 여기에 갔습니다. 어. 그렇다고 보면은 북한은 단순 파병을 떠나서 상당한 정도의 이 현대전을 경험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그거는 우리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네. 인민군이 많이 죽고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한테는 사실은 상당히 위협적인 거죠.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군사적인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병력 손실이 있고 인명 손실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초반에 참 많은 걱정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북한 내부에서 좀 뭔가 파격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조용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파병 사실을 안 알리고 있어요. 아, 북한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파병 될 때도 이 훈련하러 가는 거라고 실전 같은 훈련하는 거라고 파병이 된 거고 그냥 전쟁의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이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관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사자 통보도 안 됐고요. 그럼 지금 아주 기이한 게 뭐냐면 전사했으면 시신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아, 시신당 우크라이나에 있네요. 아주 러우 전쟁 전장에. 러우 전쟁. 그다음에 두 번째 부상병이 수천 명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팔다리 잘라진 사람들은 전투 요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못 돌아가고 있어요. 러시아의 이 상위 군인들, 네. 북한에서 이제 상위 군인을 영해 군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러시아의 상위 군인들은 북한에 가서 요양을 하고 왔어요. 네. 뭐 형제로 뭐 원산 이런 데 가서 뭐 아주 편하게 쉬고 왔다 이런 게 지금 그 방문기도 나오고 러시아 당국자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정작 러시아에서 전사한 사람들 시신은 못 돌아가고 있고 전사자 통보도 없고 그 다음에 수천 명에 달하는 이 비전투 손실로 기록되는 부상병들은 북한군은 지금 사실 수용소 같은 데 있어요. 아. 고향에 못 돌아가요. 왜냐? 이 사람들 돌아가면은 파병 사실이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노동당 입당시켜준다, 평양에 살게 해준다, 대학에 입학시켜준다. 북한은 대학 진학률이 한 2, 3%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특권이네요. 특권이죠. 평양 사는 것도 특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약속에 지켜질 수가 없는 게 평양에는 장애인이 못 살아요. 아, 그래요? 예.
북한은 보여준 거 좋아하잖아요. 뭐 최고 수도다. 그러니까 북한 이 영화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상위 군인들을 수천 명을 평양에 살게 해주겠어요? 그다음 이 사람들 돌아가면 평양에 살게 하면 다 떠들고 다닐 텐데 전쟁했다고. 이 사람들 돌아가면 격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목숨 바쳐 싸웠는데 이게 비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얼마나 무모한 수를 뒀는지 알겠죠. 명분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의 발전을 위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발전을 위한다 하더라도 어쨌건 그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네요. 월남전 때, 베트남전 때 파병 때는 냉전기였잖아요. 자유진영을 싸우는 그런 명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대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부모님 몰래 가신 분도 있잖아요. 돈 벌겠다고. 사실 그 소중한 가난했으니까 또. 소중한 종잣돈이 귀하게 쓰였죠 사실. 우리 국방에도 많이 쓰이고. 근데 여기는 이 전쟁에 왜 가야 되는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돈이 들어오면 지금 2,000불 수준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럼 대부분을 북한이 가져가거든요. 그럼 경제적인 메리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민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김정은이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왜 파병했는지. 당당하지 못한 거죠.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데 이미 시기 놓쳤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 후유증 처리가 쉽지 않을 거다. 득도 있지만 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요즘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예전에는 초반에 막 저 우크라이나에서 뭐 북한군 포로에 대한 뭐 영상, 사진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 어떻게 할 거냐, 포로를 한국으로 보낼 거냐, 북한으로 다시 보낼 거냐, 뭐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그다음 쏙 우크라이나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쏙 들어갔어요, 이야기들이. 일단 우크라이나가 대부분 심리전, 가짜 뉴스가 많았고요. 왜냐, 북한군을 파병을 했다고 확인해야 한국 쪽으로 압박할 수가 있고 무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북한군 관련 나도는 정보는 다 가짜입니다. 근데 지금 2명의 포로를 확보했잖아요. 그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특이한 게 15,000명 정도가 갔는데 포로가 2명이라는 건 비상식적이죠. 그러게요. 너무 작죠. 백모 씨, 리모 씨, 20살 백모 씨, 리모 씨, 26살. 둘 다 부상당해서 잡혔거든요. 북한군의 우리를 치면 인민군 복무신조가 있는데 거기 7조에 보면 포로로 잡히는 걸 수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포로로 잡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포로로 잡히게 되면 자폭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일에 부상당한 사람들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게 되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송이 안 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사살했을 가능성이 있죠. 참 끔찍하네요. 아니라면 이렇게 포로가 작을 수가 없죠. 생포는 안 되죠. 자폭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잡힌 두 사람도 부상당해서 못 움직여서 잡힌 거예요. 자폭 못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포로 2명밖에 없는데 파병, 인민군 파병 가짜야, 가짜 뉴스야 이런 소리 지금 인터넷 많이 아직 돌고 있거든요. 그럼 파병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국정원, 합참, 그다음 우크라이나 당국, 미 정보 당국,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했어요. 네. 인민군 파병으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근데 아직도 안 믿거든요. 그 왜 그러냐? 포로가 너무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씀드렸지만 비극적인, 잔인한. 그러니까 포로로 되는 자폭하거나 부상병은 후송시키는데 안 되면 현장에 사살하거나 그다음에 이 시체도 얼굴을 훼손하는 거죠. 누군지 못 알아보게.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이죠. 비극적이네요. 하여튼 지금 그 젤렌스키, 그 크루츠크 그쪽에서의 전황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러우 전쟁 초기 러시아가 밀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수복을 했고 2023년 6월의 전선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가 돼요. 큰 변동이 없어요. 거의 뭐 뺏겼다고 뭐 이런 뉴스 아닙니다. 나오던데. 거의 이렇게 돼 있고. 근데 2024년 8월에 남부 전선 99%의 전장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는 건 그대로 교착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몇 킬로 갔다 몇 킬로 뺏기는 요거예요. 지금. 서로 왔다 갔다. 예, 고지전이에요. 사실 우리를 치면. 근데 지금 열점지대가 인민군이 가 있는 데거든요. 쿠르스크. 여기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니라 거꾸로 젤렌스키가 지난해 8월에 러시아 영토를 뚫고 들어간대요. 그렇죠. 1300제곱킬로를 장악했는데 푸틴이 치고 들어와서
2월 28일 날 젤렌스키, 트럼프, 워싱턴 설전할 때까지 우크라이나가 한 600 정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젤렌스키가 가서 트럼프를 들이받으니까 트럼프 화가 났죠. 그래서 3월 3일 날 우크라이나 무기 정보 지원 중단 이걸 선언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뚫리기 시작해요. 쿠르스크가. 왜? 정보 안 주니까 어디 쏠지 모르죠. 우크라이나가. 무기 안 주니까 강철비 이거 못 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뚫리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장악했던 600 정도가 8월 8일부터 뚫려요. 파죽지세로. 그러다 8월 14일까지 다 뚫리고 한 80에서 100 정도만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60, 70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요게 딱 멈춰요 또 60, 70에서. 왜? 트럼프가 그 사이에 젤렌스키가 형 미안해. 사과할게. 강물협정할게.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래? 무기 지원해. 그게 8월 12일이거든요. 요때부터는 러시아가 주춤거려요. 그리고 8월 19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월 19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쿠르스크 주 밑에 러시아의 벨고로드 주라고 있어요. 쿠르스크 주하고 붙어 있어요. 네네. 요 우크라이나 이 국경에서 한 40km 되는 지점에 벨고로드 주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인구 35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젤렌스키가 또 겁도 없이 여기 치고 들어가요. 파죽지세로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 부분 제가 정확히 계산은 못 해보겠는데 한 7, 80제곱킬로미터를 장악하고 있고 여기서 교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 전선은 왔다 갔다. 쿠르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전 중단하니까 뚫리고 다시 재개하니까 막고 있고 오히려 재개하니까 벨고로도 치고 들어가고 갑자기 뭐 강철비를 쓰는 거예요 지금. 강철비는 뭐냐면 에메랄레스 다연장인데 이 하이마스라고 그러죠. 아주 기동성이 이제 가벼운 거 항공기를 실을 수 있는 이 다연장 로켓을 만들어서 이제 무거운 다연장을 경량화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이마스, 그 하이 모빌리티 아틀레리 로켓 시스템의 약자거든요. 고기동 로켓 포동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6발이 들어가거든요. 227mm가. 근데 한 발당 960개의 자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탄이 하나에 수류탄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수류탄 하나 살짝방이 15m거든요. 이 227mm 하나가 하늘에서 터지면 수류탄 960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축구장 한 개 면적에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6발을 쏘면 축구장 6개 면적이거든요. 여의도에 쏘면 아마 여의도 광장 전체가 초토화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이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각 키를 쥐고 있는 거죠. 그러네. 줬다 뺏었다 하면 이제 전황이 바뀌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으로 가는데 푸틴이 말 안 들으니까 또 뭐라 그래요, 이제. 너 말 안 들으면 25% 석유 관세 매길 거야. 그렇죠. 러시아가 석유 가스 수출품이 60%거든요. 전체 수출에. 그러면 뭐 난 딴 데 팔 거야, 중국에.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사가잖아요. 그럼 중국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의 수출품에 모든 수출품에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때리는 게 아니라 러시아 석유를 사가는 나라한테 25%를 때린다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든 중국이든 만일에 러시아 석유를 사가면 만일에 그 조치를 시행하면 지금 그랬거든요. 푸틴 말 안 들으면 한 1개월 내에 25% 관세, 세컨더리 보이콧 하겠다고. 그럼 중국하고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 싸게 사고 나서 경제 망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러시아산 석유 쓰고 나서 미국하고 수출 중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카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의 손에 달렸네요. 미국이 결국은 천조국이군요. 미국이 썩어도 준치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뜻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휴전을 할 거고. 근데 이제 갑자기 시속 100km가 어떻게 그 자리에 멈춥니까? 쭉 가죠, 이렇게. 찌그럭버그럭하지만 휴전의 흐름으로 간다. 언제냐가 문제다. 푸틴은 5월 9일 전승절 전에 끝내고 싶어 한다. 네. 그 전승절에 시진핑도 초청했거든요. 5월 9일 날 만세하고 싶거든요. 러전이 이겼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푸틴은 휴전이든 종전이든 하려고 그럴 거고 종전은 어려우니까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돌아가는 상황들 그리고 트럼프나 푸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 네, 뭐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각자의 고민들과 이해관계가 이렇게 좀 쫙 펼쳐지네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조한분 박사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